안녕하세요. 워싱턴 특파원 이상은입니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는지요? FOMC의 비컷이 우리를 놀라게 했던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사실은 비컷 자체가 놀래키진 않았는데 비컷 이후에 시장 반응이 약간 놀라웠습니다. 예, 저는 그랬습니다. 예상과 좀 다른 방식으로 움직였기 때문에 시장 참 이해하기 어렵다 이런 생각도 많이 들었고요. 오늘은 여러분이 방송을 들으시는 시점에서는 사실은 비컨 이야기가 이미 며칠 지나간 이슈가 되어서 그것을 다시 너무 많이 얘기하지는 않고 이번 9월 달 들어서 미국 의회가 가장 집중하고 있는 여러 가지 중국 때리기 법안들을 한번 여러분과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게 왜냐면 투자 정보가 될 수 있습니다. 중국 기업들이 미국하고의 관계가 끊어지면서 생기는 부분에서 한국 기업들이 거기에서 더 영향력을 가질 수도 있고 또 한국 외에도 다른 나라 여러 기업들, 미국 기업일 수도 있고요. 또 다른 나라의 기업들일 수도 있는데 아무튼 미국의 동맹국이겠죠. 동맹국 기업들에게 추가적인 기회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시고 어떤 논의가 여기서 진행되고 있구나. 그러니까 세상이 앞으로 이렇게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함께 해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네, 미국 하원에서 이번 달 들어서 중국 때리기 관련 법안을 30여 가지는 통과시켰습니다. 30여 가지도 제가 적게 잡은 것이고요. 사실은 조금 더 광범위하게 이것도 중국 때리기의 일종이다라고 넓혀서 잡으면 40가지나 50가지도 될 것 같습니다. 이번 달이 이런 법안들이 많이 통과되는 어떤 배경이 있는데요. 어떤 배경이냐면 11월이 대선입니다. 사실은 대선뿐만 아니라 상원과 하원 의원 선거도 함께 진행됩니다. 상원과 하원은 이제 전부 다 교체는 아니고 일부 교체만 진행이 되는데 그렇더라도 이 과정에서 상하원의 리더십의 변동성이 생길 수도 있고 또 대통령 선거의 결과에 따라서 또 큰 어떤 정치적인 변화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걸 앞두고 9월 달이라는 의회의 회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8월 달은 휴가였고 10월 달은 11월 대선을 앞두고 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다들 지역구를 챙겨야 돼요. 그 지역구에서 굉장히 할 일이 많아요. 10월 달은 원래 관례적으로 휴회를 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일이 있고 현재 리더십 변하지 않는 상황에서 어떤 법안들을 통과시키고자 한다면 이번 달에 해야 되는 겁니다. 이번 달도 회기가 진행되는 27일까지 하원을 통과해서 빨리 상원 가서 빨리 대통령 서명 받아야만 발효가 되고 그래야만 어떤 정치적인 불확실성에 노출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9월 9일 날 미국 하원이 중국 주간이라는 것을 선포하고 아예 차이나 위크라고 자기들이 이름을 지었습니다. 근데 차이나 위크라고 그냥 친선 우호의 기간은 아니에요. 차이나 배싱 위크예요. 중국 때리기 주간이고 중국 때리기 법안을 왕창 통과시킨 주간이었습니다. 그 주간이 가장 많았고 그 이후에도 계속 비슷한 어떤 종류의 법안 활동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원 홈페이지 가면 이렇게 생겼는데요. 예를 들면 이제 만약에 여러분이 관심 있는 어떤 법안이 있으시다면 이 숫자를 보시면 됩니다. HR이라는 거는 House of Representative, 하원이라는 뜻이고 거기서 2864번 법안이 지금 이 법안은 라타라는 의원이 통과시킨 DJI에 관한 어떤 금지, 중국 공산당 드론 금지법인데요. 그 법안이 올라와서 고려되어서 통과되었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런 숫자를 보고 여러분이 관심 있는 법안들을 팔로우업을 구글을 통해서 직접 해보실 수가 있을 듯 합니다. 법안이 굉장히 다양하고 많기 때문에 제가 다 소개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고 중요한 것만 조금 추려보자면요. 이제 한국에서도 이 기사는 많이 보셨을 수도 있습니다. 바이오시큐어 액트라는 것이 이번에 통과되었는데요. 생물보안법입니다. 생물보안법은 브래드 웬스트럽 의원이 발의했는데 중국의 유전자 분석 기업인 BGI하고 그 계열사 중에서 우시 바이오로직스 이런 데가 굉장히 유명하고 큰 데입니다. 이런 기업들을 연방정부와의 거래를 제한하고 연방정부와 거래를 제한할 뿐만 아니라 이런 기업과 거래하는 기업에는 연방정부 자금 지원을 하지 않는 반대로는 이제 연방정부 자금 지원 받으려면 이런 기업과 거래를 끊어야 하는 그런 법안입니다. 이런 법안이 나온 배경에는 그럼 BGI가 누군데 거기를 콕 찍어서 이렇게 해놔? 그 배경에는 이 BGI가 중국의 공산당 그리고 인민해방군하고 연계되어 있다는 증거들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미국인들의 유전자 분석 정보가 만약에 BGI로 넘어가게 된다면 BGI를 통해서 결국에 중국 공산당에 보고가 되고 그러면 만약에 나중에 전쟁이 났을 때 미국인들의 유전자 정보나 민감한 데이터가 그런 전쟁에 활용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깔고 있는 법안인 것이죠. 그래서 이런 법안이 통과되면 지금 이제 하원을 통과한 것이니까 앞으로 상원 통과하고 그리고 대통령 서명이 남아있긴 한데 통과되면 국내 기업들 예를 들면 한국의 삼성 바이오로직스라든가 아니면 셀트리온 같은 기업들이 그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 주목을 많이 받고 있는 법안이 중국산 전기차의 미국 장악 종결법입니다. 굉장히 이제
법안의 이름이 센데 법안명 자체에도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통과되는 법안들을 쭉 보시면 법안 이름도 세고 법안 내용도 세고 아주 망설이지 않는 강력한 내용, 그런 표현들을 다양하게 구사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강력한 언어들을 구사하고 있는 배경은 이제 이런 의원들도 본인들이 유권자에게 어필을 해야 되기 때문이기도 하고, 양당 차원에서도 어필을 해야 되고, 또 어떤 미국 법의 특징도 반영된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좀 전에 보셨듯이 BGI를 규제한다, 우시 바이오로직스를 규제한다라고 법안에 딱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한국에서는 그런 식으로 잘 하지 않습니다. 한국 법은 조금 더 두루뭉술한 표현을 쓴 다음에 구체적인 어떤 규제 대상이 있다면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이나 대통령령이나 아니면 관련 규정 어쩌고를 통해서 결정한다라고 그 하위 규정에 위임하는 식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것은 약간 영미법하고 대륙법의 차이로도 해석할 수가 있는데요. 사실 보면서 좀 놀랍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기업명을 다 써놓으면 예를 들면 그 기업이 계열사가 추가로 생긴다든가 그러면 추가할 건가? 아니면 뭐 망한 기업은 이름을 빼줄 건가? 그 조금 궁금하긴 한데 매번 업데이트 해가면서 어떻게든 이런 체제를 유지하는 것 같습니다. 의회의 권한이 그만큼 행정부보다도 막강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잠깐 얘기가 옆길로 샜는데 중국산 전기차, 이거는 뭐냐면 금지된 외국 단체가 추출하거나 가공하거나 제조하거나 조립한 부품을 포함하는 배터리를 장착한 전기차, 그거에 대해서는 세액공제 혜택을 주지 말자는 내용입니다. 세액공제는 미국 시민의 세금으로 말하자면 혜택을 주는 건데 중국산 전기차에 그런 세금이 가면 안 된다. 중국산 전기차가 완성된 것뿐만 아니라 부품이나 배터리 들어가는 것도 안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원래도 이 비슷한 게 없었던 건 아니고 IRA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때에는 북미에서 60% 이상 제조되어야 한다는 원칙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로는 부족하다는 것이 이제 의원들의 생각이고, 그렇기 때문에 아예 중국 관련 부품이 조금이라도 들어가면 세제 혜택에서 제외해버리자, 완전히 공급망을 딱 단절시켜버리자라는 내용을 담고 있는 거죠. 지난 9일에는 이것과 비슷하게 CATL이나 BYD 같은 중국산 배터리 회사의 제품 사용을 제한해야 된다는 배터리 의존도 감소법이 함께 통과가 되었습니다. 두 가지가 상당히 서로 비슷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배터리 의존도 감소법의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이걸 이름을 또 명시했습니다. CATL 안 되고 BYD 안 되고 이렇게 6개 회사의 배터리는 안 됨. 딱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또 기업명을 언급한 것이 DJI, 드론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이제 모바일 장비로 많이 쓰실 텐데요. 이게 워낙 많이 쓰기 때문에 전 세계 드론의 75%가 DJI 제품입니다. 중국산 제품인데 이것에 대한 데이터 유출의 우려가 커지면서 의원들이, 공화당 좀 전에 발의한 법들은 공화당 의원들이었거든요. 이번은 민주당 의원입니다. 민주당 의원이 DJI의 신형 드론을 수입하거나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자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고 그것이 하원을 통과했습니다. 왜냐하면 DJI의 드론을 통해서, 카메라를 통해서 미국 전체의 모습이 사실은 중국에 생중계되고 있다는 우려가 있기 때문인데요. 그것이 과장되었다고 볼 수도 있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실제로 그렇다는 것이 어느 정도가 확인이 되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지금 사실 전 세계 75% 드론이 DJI 제품이므로 우크라이나 측도 DJI 제품을 쓰고 있고 러시아 측도 DJI 제품을 쓰고 있습니다. 양쪽이 서로 그렇게 DJI 제품을 통해서 드론전을 벌이고 있을 때 이 정보를 가장 먼저 손에 닿게 알고 있는 것은 누구일까? 중국의 공산당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지난주에 여러분들이 이제 헤즈볼라가 이스라엘로부터 삐삐를 폭발시켜서, 무전기를 폭발시켜서 공격을 당한 일을 보셨을 텐데요. 이런 종류의 전쟁의 현대전의 양상이 결코 과장된 어떤 우려는 아닌 것 같습니다. 실제로 존재하는 위협이고 거기에 대응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DJI를 우리가 다 폐기하거나 이럴 수는 없겠지만 신형 드론은 더 이상 수입하거나 판매해서는 안 된다는 법안을 발의한 겁니다. 근데 사실은 요거 테크 유튜버들 그 홈페이지나 이런 데 가보시면 엄청 반발도 많습니다. 좀 과도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저는 어느 한편으로는 또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이외에 비슷한 법률들이 여러 가지 있었는데 이름 자체가 라우터스 액트라는 것도 있었습니다. 이 왼쪽에 라타, 블랙번 상원 의원이 각각 같이 함께 발의한 법안이었는데요. 여러분 집에서 쓰시는 이제 인터넷 라우터 있잖아요. 모뎀 장비, 라우터 장비 이런 것들이 안보상의 위협이 될 수 있다는 내용을 연구해야 된다. 그 부분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법안을 담고 있습니다. 이외에 통신 인프라를 보호해야 된다.
그런 법안도 함께 통과가 되었고요. 왜 이런 일들이 있었는가? 세상의 모든 기술은 전쟁에 쓰이기 때문이라고 밖에 설명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미국의 민감한 데이터를 중국에서 보호하고 국가 안보 위협에 대처하자라고 하는 것이 이번 차이나 위크를 시작할 때 제임스 코머라고 하는 하원의 감시위원회 위원장이 했던 얘기인데요. 사실은 상당히 공감이 되는 얘기입니다. 더 이상 데이터는 주고 또 경제적으로는 교류를 하면서 그 다음에 전쟁에서는 이길 수 있는 그런 방법은 더 이상 세상에 없는 것이죠. 이거를 우리가 자유롭게 교류를 하는 상태를 놔두면 그것은 어떤 순간 우리가 전쟁이라는 민감한 서로가 생존의 생사를 가지고 싸우는 그런 순간이 되었을 때 반드시 우리에게 화살이 되어서 돌아온다는 그런 강력한 인식이 바닥에 깔려 있습니다. 물론 경제적으로 이익을 취하고자 하는 부분도 있고 또 대선을 앞두고 좀 정치적인 언사를 통해서 유권자들의 표를 확보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도 반영이 되어 있긴 한데 이런 위협이 과장만큼은 아니라는 부분인 것이죠. 예를 들면 배터리 의존도 감소법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것도 이걸 법안을 발의했던 쪽은 이제 김해네즈 의원이라고 하원의 국토안보위원회 위원장이었는데요. 그 위원장은 뭐라고 했냐면 우리가 화웨이 사태도 보았고 틱톡도 보았고 또 항만 크레인의 사물 인터넷을 이용해서 중국 정부가 정보를 수집하는 것을 보았다. 그러니까 그런 사례들을 교훈 삼아서 우리가 선제적 대응을 해야 되는 것이다. 왜냐하면 CATL 같은 기업들이 전기차에 악성 코드를 설치해서 민감한 정보를 수집하거나 중요한 시기에 충전 네트워크를 쫙 차단해가지고 우리가 전기차를 다 사용할 수 없게 돼버린다든가 아니면 전기차가 어느 순간 다 고장나게 이번에 삐삐가 다 폭발하듯이 고장나게 해버린다든가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할 거냐.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런 것을 통틀어서 말하자면 경제안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경제안보라는 개념 자체가 아주 새롭다고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옛날에도 석유 같은 것을 빌미로 해서 경제안보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있었지만 지금처럼 모든 물품에 대해서 이렇게 전면적으로 경제안보를 언급하는 시기는 참 드물달까? 아무튼 세계대전 이후로는 처음이죠. 그래서 지금 이번에 하원에서 통과된 주요 법률들을 제가 한 페이지만 정리해 보았는데 사실은 이거 정리 다 하자고 하면 2페이지, 3페이지로도 부족합니다. 너무 많고 자세히 보면 재밌는 내용들이 많은데 얘기를 하면 너무 길어져서 한번 보세요. 경제 스파이 방지법이나 또 이제 경제안보보호법 같은 경우에는 스파이 행위를 억제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런 내용들은 사실상 학술적인 교류를 차단하는 효과를 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 이제 중국 통화책임법 같은 경우에는 IMF SDR 특별 인출권에서 위안화의 비중이 증가하는 것을 방지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미국 대선 이야기 조금만 더 해볼까요? 미국 대선 지금 여기에서는 지난 20일 날 금요일 날에 사전투표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사전투표 지난번에 우편투표 시작했잖아요. 그러면 우편투표 시작은 지난 11일 날 엘라베마주에서 시작이 되었고 대면 사전투표, 사람이 가서 하는 사전투표는 이번에 20일 날 3개 주에서만 시작이 되었습니다. 주마다 카운티마다 또 카운티 아래 선거구마다 다 제각각이라서 이걸 일률적으로 며칠 날에 한국처럼 며칠부터 며칠까지는 사전투표 이렇게 딱딱 정리가 잘 되지는 않는데요. 일단 20일 날 사전투표를 시작한 곳은 버지니아주하고 사우스다코타하고 미네소타하고 이렇게 3개 주였습니다. 그중에서 버지니아주 페어팩스 카운티에 있는 거버먼트 센터, 행정센터에 가서 사진을 찍어본 모습입니다. 왼쪽에 있는 것이 이제 공화당 지지자들의 천막이고 오른쪽에 있는 것이 민주당 지지자들의 천막입니다. 각각의 지지자들이 이런 종이를 나눠주는데요. 요거 신기했어요. 이번에 우리가 미국 대선 이렇게 부르니까 사실은 대통령 선거만 하는 것으로 생각하시기 쉽지만 그것만이 아닙니다. 상원의원 선거, 시네이트 선거도 있고요. 리프레젠터티브, 하원의원 선거도 있고 그 외에 여러 지방의회 선거나 아니면 시장이나 이런 어떤 지방 행정가를 또 뽑는다든가 이번에 투표에 포함되어 있는 찍어야 될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뒷부분에 왼쪽은 이제 공화당에서 나눠준 종이 한 장의 앞면하고 뒷면이고 오른쪽은 민주당에서 나눠준 종이입니다. 민주당은 뒷면이 없었습니다. 이런 걸 보시면 여기 이거 퀘스천 1 어쩌고 저쩌고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건 뭐냐면 정책에 관한 질문입니다. 이번에 찬반 투표에 그 예스 노를 표시해야 되는 그런 코너들도 많기 때문에 그중에서 양당이 자기들이 생각하는 지지를 받았으면 하는 정책에 관해서 유권자들에게 여러분 이런 질문이 나오면 여기에 예스라고 해주세요. 이런 질문은 여기에 노라고 해주세요. 라고 이렇게 컨닝 페이퍼를 만들어준 거예요. 왜냐면 유권자들이 이걸 다 미리 알고 찾아오시면 참 좋겠지만 사실은 나는 트럼프 뽑을래 요 정도 생각만 가지고 오는 경우 해리스만 뽑을래 이렇게만 하고 오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나머지는 잘 생각을 안 하고 오실 가능성이 높거든요. 공화당
공화당과 민주당에서 각각 밀고 있는 법안들에 대한 설명들을 여기 커닝페이퍼 형태로 아주 간단하게 만든 겁니다. 서로 겹치지가 않아요. 조금 자기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여기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다른 거죠. 다 설명을 하지 않습니다. 여기 버지니아에는 워낙 한국인 인구가 많기 때문에 한글로도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영어 외에도 3번째 정도의 언어로는 다 한글이 다 표시되어서 투표소 현장에도 한글로 안내가 잘 되어 있습니다. 조지아주가 이번에 수개표를 선언해서 또 이제 많은 정치 관계자들을 깜짝 놀라게 했는데요. 또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수개표를 하면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저희가 대선의 결과를 아는 시간이 한참 늦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11월 5일이 대선인데 5일이 대선이면 이제 한국 시간으로는 6일에 아마 진행이 될 것이고 한국 시간으로 아마 보통 7일쯤에는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 것이 우리식의 선거 방식입니다만 조지아주에서 수개표를 선언했고 조지아주는 매우 치열한 경합주이고 또 지난번 2020년에 단 1만 표 차이로 바이든 대통령이 당선되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불복을 이끌어낸 바로 그 주이기 때문에 한국 시간으로 7일에도 선거 결과를 확인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조지아주에서 그러면 이때 수개표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 선거구가 제일 작은 선거구를 기준으로 하면 6,500개 정도가 되나 봐요. 거기마다 3명의 개표 담당자가 붙어가지고 기계로 스캔한 투표용지가 오면 그 상자를 개봉해서 그 자리에서 수개표를 하고 그걸 취합하겠다는 겁니다. 공화당 측의 선관위원들이 그러한 방식을 하자고 주장을 해가지고 지금 3대2로 이겼기 때문에 이렇게 수개표를 하도록 되었는데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상당히 저희가 대선 결과를 늦게 알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이것이 또 다른 불복의 빌미가 될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뭐 어쨌든 정확하게 하면 좋지요. 한국에서도 지금 행정안전부가 수개표를 하는 쪽으로 이제 추진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주 핵심 경제 지표들 살펴보면요. 월요일에는 S&P 글로벌 지수, 제조 서비스 종합 PMI가 나오고요. 그리고 26일에 주간 신규 실업 수당 청구 건수와 함께 2분기 GDP 확정치하고 제롬 파월 페드 의장 발언이 나옵니다. 요 왼쪽에 있는 여자분은 미셸 보먼이라고 하는 페드 이사인데 혼자서 이번에 반대를 했습니다. 사실은 페드 이사들은 잘 반대를 하지 않고 의장과 의견을 함께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서로 많이 이렇게 토론을 거쳐가지고 어느 정도 이제 컨센서스를 이루어가기 때문일 텐데 보우먼 의사는 뭐라고 했냐면 자신은 정책 전환, 피벗 자체에는 동의하는데 비컷은 과도하다라는 거예요. 취지를 좀 요약해서 얘기하면 비컷은 과도하고 자신은 지금 미국 경제가 매우 좋은 상태이고 노동시장도 이렇게까지 반응할 필요가 없다. 우리가 B컷으로 시작해야 될 필요가 없고 베이비컷 25bp 인하 정도면 충분했을 텐데 50bp 인하라는 부분에 대해서 나는 반대다라고 명확하게 18일 투표에서도 반대표를 던졌고 20일 날에는 아예 홈페이지에다가 스테이트먼트를 발표했습니다. 내가 왜 B컷에 반대했는가에 대한 그런 짧은 성명서였습니다. 27일에는 개인 소비 지출 PCE 지수가 발표가 되고요. 또 애틀랜타 연은에서 3분기 GDP 나우도 나옵니다. 이번 주 주요 기업 실적을 살펴보면 이제 26일이 여러 가지 그 빅 이벤트들이 많네요. 코스트코하고 카맥스 실적이 나옵니다. 카맥스는 여기 미국에서 중고차 거래하는 그런 사이트인데요. 중고차 가격을 산정해주고 코스트코도 그렇고 카맥스도 그렇고 미국 소비 심리를 확인하는 데 중요한 어떤 단서를 보여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 감사합니다.